9월 4일 월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네,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청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과 부산 30도, 광주 32도로 조금 덥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의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오늘 연가나 병가를 내는 방법으로 집회에 참석하는 선생님들이 많을 걸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상암동 클래스 챙겨보는 습관, 오늘도 1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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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재승 기자, 첫 번째 이슈 뭔가요? 자, 오늘 첫 번째는요. 공교육 멈춤 정면 충돌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에 숨진 서희초 교사의 49제인데요. 예. 자, 이날을 맞춰 교사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부는 연가를 내면 징계하겠다며 교사들과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촉발된 이번 그렇죠. 교권 침해 논란이 교육부랑 교사들 간의 갈등으로 좀 번지는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그 많은 교사들이 연가 등을 내고 오늘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에 제동을 걸어온 정부는 어제 담화문까지 발표하면서 교사들에게 집단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생님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지난 주말 서울 도심 집회에는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교사가 참석할 정도로 교사들의 입장도 강경한 상황입니다. 예. 네, 어제 교사들과 교육부 장관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한 교사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교권을 회복을 위한다면서 해임 파면을 쉽사리 교원들에게만 강경 대응을 엄포하고 교육부는 교사들을 부속품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래 끝들이라 여기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네, 이 교육부는 연가를 내면 징계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그 애초 학교장이 재량 휴업일로 지정을 하면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고 또 교사들도 연가를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못한 수업은 방학 등에서 하루를 줄여서 하면 되는데 네. 그러나 교육부가 재량 휴업하는 학교장은 징계 검토하겠다라고 제동을 걸면서 교사들과 교육부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지지한다면서 자발적으로 미리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오늘 하루 자녀를 보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이 학교에서 체험 학습을 신청할지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미리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아예 학교 측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며칠 새 교사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교사들의 슬픔과 분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네. 어제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네, 어제 경기도 성남의 한 등산로에서 6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년을 얼마 안 남긴 고등학교 체육교사였는데 최근 한 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같은 날이죠. 어제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의 발인식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최근 나흘 새 교사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예. 진짜 안타까운 일이 너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서희초 교사 49제 추모 공간이 학교에도 마련이 됐고요. 또 부패 앞과 전국 시도교육청 등에서 추모 집회가 동시다발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이제 교사들과 교육부가 대립하고 있는 모양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추모제가 열리는 이유일 겁니다. 교사들로 하여금 이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만든 악순환을 끊어버린 그 노력을 우리 사회 전체가 좀 펼쳐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또 교육권 관련해서 법 개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네.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이런 집회나 이런 게 이어질 텐데 어떻게 될지도 또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거래하다 타겟별라입니다. 요즘 중고거래 이용하는 분들 많은데요. 흉악범죄가 증가하면서 중고거래도 이 비대면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예. 자, 영화 타겟 영상 보시죠.
자, 중고 거래를 했을 뿐인데 범인의 표적이 되는 내용을 다뤘는데 개봉 첫 주에 26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공포를 현실감 있게 다룬 게 흥행의 비결로 분석됩니다. 이게 지금 박스오피스 순위로는 전체 2위고 한국 영화 중에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게 실생활, 네.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제 이야기죠. 주인공이 중고 거래를 했는데 고장난 물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자가 사기꾼이었던 그런 상황인데 주인공이 이 사기꾼 판매자가 올린 다른 게시글마다 이 사람 사기꾼이다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네네. 그날 이후로 모르는 사람이 집에 찾아오는 등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결국 협박 수위를 높이며 살해 유혹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이게 영화의 내용인 거죠.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사실 일어날 수 있을 법한 내용이라서 진짜 무섭게 좀 느껴져요. 예. 이렇게 네, 집거리를 할 때 뭐 집 현관에 걸어두거나 뭐 네.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이렇게 그렇게 뭔가 해달라는 경우 집 있잖아요. 주소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좀 더 불안하고 좀 그렇게 꺼려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죠. 요즘에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래할 때 집으로 이렇게 와달라 뭐 이렇게 안 하고 뭐 네. 택배 제가 보내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편의점 택배 이용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집 앞 네. 편의점으로 택배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뭐 네, 거기서 그렇죠. 자기가 찾아가는 그런 거니까 네. 집 주소 노출 안 할 수 있고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요즘 흉악 범죄가 늘고 있어서 더 조심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고거래 하게 되면 아내가 나가는 것보단 제가 나가게 되고 예전에 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하철역 아, CCTV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 네. 많은 거기서 하면 좀 안심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애초구 중고거래의 특징은 판매자와 함께 상품의 품질이나 정품 여부를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직거래를 선호를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일단 흉악 범죄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자 대면 거래를 기피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국내 중고거래 앱 중 하나인 번개장터의 택배 서비스 누적 이용 건수는 2021년 7월에 약 300만 건이었는데 올해 7월 1,200만 건으로 4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직거래보다는 택배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게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 거군요. 네. 앞서 저희가 도시락 이슈에서 예전에 다뤘었는데 고가의 시계를 중고거래 하다가 시계 빼앗기고 그렇죠. 폭행까지 당한 그런 범죄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네. 빼앗긴 시계 롤렉스였는데 1,200만 원 상당의 아주 고가의 시계였었죠. 맞아요. 네. 근데 뭐 예전에는 안 쓰는 물건을 뭐 이웃한테 무료로 나누면서 집 앞으로 와서 받아가세요 이러는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네. 요즘에는 주소를 노출하는 게 너무 불안해가지고 뭐 아예 나눔을 안 한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아니, 실제 대면으로 중고거래 나섰다가 이렇게 범죄에 휘말린 경우가 늘면서 비대면 거래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거래할 때도 신중하게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자, 다음 이슈. 가해자 집서 1억 돈다발입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운전자. 피해 여성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예. 이 사건을 놓고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았었는데요.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당시 화면을 볼까요? 네, 한 남성이 비틀거리면서 병원을 나옵니다. 휘청이며 걷다가 좀 도로를 갑자기 휘청휘청하는 모습이 좀 보이죠. 예. 인도를 지금 걷고 있다가 도로를 또 무단횡단하기도 합니다. 차도 오는데 저기. 그렇죠. 예. 자, 이 남성이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은 100m도 못 가서 인도로 돌진하면서 여성을 치었습니다. 자, 롤스로이스를 몰던 20대 신모 씨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요. 1억 원이 넘는 돈다발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신 씨의 폭력 조직 활동 수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신 씨의 폭력 조직이 이른바 또래 모임이라고 이렇게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새로운 조직 폭력 유형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또래 모임은 20, 30대 폭력배가 조직을 넘나들면서 비슷한 나이대끼리 모이는 형태를 일컫습니다. 애초에 예전에 우리 조직폭력배 보면은 어떤 도시 이름이라든지 또 지역을 연구로 활동하는 게 많았던 것과는 무슨 파, 무슨 파 그렇죠. 이런 거. 그런 다른 개념이죠. 검찰은 신 씨 자택에서 찾은 돈이 조폭 활동으로 부당하게 거둔 수익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사고 낸 영상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면서 나오는데 이게 약물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애초에 이 신 씨는 마약 혐의를 부인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답변 내용 잠깐 볼까요? 약물 과다 투약하신 거 아닌가요? 손원식이 좀 부인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 남성은 하루 만에 수면 마취제 등을 2번이나 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에. 자, 이후에 또 다른 인터뷰도 보실까요? 네.
약물 과다 복용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저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이후에는 죄송하다고 얘기했지만 늦어도 조금 너무 늦은 사과였습니다. 자, 이 당시 차에 친 여성 다리와 머리를 크게 다쳐서 뇌사 상태에 빠졌죠. 네. 신 씨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았는데요. 네. 치료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신 씨는 피부 시술로 수면 마취제를 맞고 깨어나자마자 한 번 더 맞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 씨가 마약류를 구한 곳은 예. 다름 아닌 병원이었습니다. 강남 일대 성형외과 등을 돌면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난 2월부터 신 씨에게 비슷한 약물을 처방해준 의사 3명을 고발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 때문에 일부 의사들이 사실상 마약류 공급책으로 전락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한 수도권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기관에서는 서울 강남권 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냈는데요. 예. 자, 보시면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을 자제해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전개하고 있지만 꾸준히 증가 중인 의료인들의 마약 범죄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롤스로이스 사건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네. 약품들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의료적으로 꼭 써야 할 때는 뭐 써야겠지만요. 네, 네. 관리 부실로 인해서 불법 투약되는 이런 사례들은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식약처에서는 마약류 감시원을 임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퇴직한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감시망을 좀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네. 자, 이재승 기자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린 기자 전해주시죠. 네,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그 소식,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바둑판 대열, 이런 집회 없다입니다. 앞서 도시락 이슈에서 지난 주말 열렸던 서희초 교사 추모 집회에 대해 전해드렸었는데요. 네네. 당시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의 모습이 누리꾼들 사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 현장을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와. 참가자들이 마치 바둑판 모양처럼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맞추고 있는데요. 당시 서희초 교사 추모를 위한 7번째 집회였고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20만 명이 모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정문에서 여의도공원 방향까지 8개 차로를 참가자들이 가득 메웠다고 하는데 저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였는데도 깔끔하게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들 사이에서도 후일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도 호평이 일색입니다. 네네. 집회에 참석했다는 한 경찰관은 모든 시위를 이번 교사 집회처럼 했으면 좋겠다. 깔끔 그 자체라며 자체 질서 유지 인원을 두고 쓰레기도 다 치웠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자리 배열 맞춰 앉고 쓰레기 다 가져가고 집회 시간 불법 연장도 없었다면서 이런 집회만 다니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저렇게 호평을 남길 정도라면 정말 이거는 현재 상황을 당일 상황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댓글들도 많이 달렸죠. 네, 맞습니다. 이 댓글에도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이 질서와 정해진 집회 시간을 잘 지켜줘서 인상적이었다. 집회 시위 문화가 전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번 집회에서 불법 행위로 입건된 사람 또한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제 전국 곳곳에서 서희초 교사의 49제를 기리는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오늘도 안전하고 또 질서 정연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면 바둑판처럼 와 중간중간에 통로도 잘 그러니까요. 마련돼 있고요. 네. 와 이런 항공샷도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네요. 자,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중고거래 앱에 뜬 해결사입니다. 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최근 학교 폭력 피해자 도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네. 이 글인데요. 글에는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초중 고등학생들 편하게 연락달라, 익명 상담 가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어서 좋은 일 한다는 생각으로 도와드리는 거라며 보복당할까 봐 걱정하는 분들 편하게 연락달라, 최대한 도와드리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봐서는 예. 사실 신종 아르바이트인가요?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네,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 살펴봤는데 아쉽게도 없었어요. 가격이나 구체적인 거래 조건 같은 게 적혀 있지 않았는데요. 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새로운 업종이 등장했다라는 말과 함께 이 글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학폭이 논란이 되면서 조언을 주겠다는 선의의 유경험자들인 건지 아니면 학폭 관련 상담을 유치하려고 하는 변호사들의 광고인 건지 사실 이 글만 봐서는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 또한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 누리꾼들은 험상궂은 외모의 해결사가 가해자들 겁주려는 건가? 순진한 아이들 범죄에 악용하려는 건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일부 누리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게 좀 학폭 피해자들을 악용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상위 1% 유튜버 연 땡땡땡억 벌어입니다. 과연 예. 얼마를 버는지. 여행 유튜버 그리고 먹방 유튜버 등 요즘 초등학생 인기 장래희망 중 하나가 이 유튜버입니다. 맞아요. 연예인처럼 주목을 받고 또 활동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수입이 얼마나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체 유튜버 수와 이들이 벌어들인 수입을 보면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2,776명이 875억 1,100만 원을 벌었고요. 2년 뒤인 2021년에는 34,200여 명의 유튜버가 8,588억 9,80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 사이 유튜버 수는 12배 넘게 늘고 수익은 10배 가까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돈 잘 버는 유튜버들은 좀 극소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상클도 유튜버로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저한테 돈이 들어오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보도 뉴스 유튜브는 돈이 안 벌린다 하더라고요, 구조상. 네. 하지만 조회수가 높게 올라가면 정말 기분은 좋고 좋죠. 뿌듯한 그런 마음도 드는데 예. 뭐 유튜버들 부럽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도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 상클 유튜브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극소수의 수입이 집중돼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득 상위 1%에 속한 유튜버 340여 명이 벌어들인 1년 수익은 무려 2,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이는 전체 유튜버 수입의 25%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 상위 1% 유튜버 한 명당 한 해 평균 무려 7억 원 정도를 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전해드린 내용은 모두 소득을 자진 신고한 유튜버들의 수입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유튜버들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소득 상위 1% 유튜버 한 명당 평균입니다. 평균 한 해 7억 원 정도를 번다. 그러니까 좀 알만한 유튜버들은 연예인 수준으로 많이 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물론 소수의 유튜버라서 요거 직장 그만두고 유튜버 해야지 이런 건 또 안 됩니다. 그렇죠. 네네. 쉽지 않아요. 네. 네. 아니 일각에서는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 또 가상자산을 통해서 후원금을 받으면서 이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를 우려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당국이 세밀히 조사를 해서 나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은 미국 투어 이승기 팬 서비스 논란입니다. 이 첫 미국 투어를 이어가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팬 서비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허. 이승기는 지난달 3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공연 스폰서인 교민식당에 찾을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식당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일정이 취소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팬 서비스가 엉망이다, 이승기가 교민을 무시했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이승기 소속사는 LA에서 애틀랜타로 이동하는 비행기의 난기류가 심했고 또 공항 도착 시간도 많이 늦어졌다면서 공연을 앞두고 컨디션 조절이 필요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식당 방문 일정을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일 예정됐던 뉴욕 공연을 취소한 것을 두고는 티켓 판매 부진 때문이다라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에 이승기 소속사 측은 현지 공연장 사정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상클이 뽑은 광클이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추석 선물 상품권으로 재테크하는 방법. 자, 이번 달 말이면 추석입니다. 명절 때 가장 인기 있는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상품권인데요. 이 상품권으로도 재테크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상품권과 재테크를 합쳐서 이른바 상테크. 이 상품권 자체를 더 싸게 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할 때 결제를 항공 마일리지가 쌓이는 카드로 하면 이득이 극대화되는 꿀팁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상테크의 모든 것 오늘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론 이 상품권은 유효 기간도 있고 사용처가 좀 제한되니까 이런 걸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이런 점도 있지만 아무튼 일단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이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 방법은 좀 쉬운 걸로 네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가나 위메프, G마켓 등등의 온라인 마켓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우리가 온라인 상품권들을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해피머니나 컬처랜드 등의 온라인 상품권들이 우리가 좀 쉽게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들인데요. 실제로 G마켓에 검색을 해보니까 해피머니나 컬처랜드 등의 5만 원 상품권을 7% 할인받아서 46,550원에 살 수 있었고요. 네. 뭐 신세계나 롯데 등의 백화점 상품권 역시 2%에서 3%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2.8% 할인된 가격 기준이라면 10만 원짜리를 97,20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예, 다만 이렇게 할인율들은 매일 조금씩 변동이 있으니까 그건 구매하는 기준으로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배송비가 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배송비가 들면 예를 들어 2.8%에서 97,200원이 되면 여기 3,000원 배송비가 붙으면 오히려 그러네요. 비싸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구매할 때 이득일 수 있으나 배송비가 붙을 땐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카드로 구매를 하게 되신다면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서 월 1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요 한도 잘 보고 구매를 하셔야겠습니다. 월 100만 원으로 카드로 살 때는 상품권 구매 가능 금액이 정해져 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구두를 사면 구두 상품권, 뭐 도서를 사면 도서 상품권이라는 것처럼 주식을 살 수 있는 주식 상품권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네네. 금융투자 상품권이라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 키움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KB증권 등에서 바로 이 금융투자 상품권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금융투자 상품권은 구매를 하시고 나서요. 이 증권사마다 앱이 요즘 또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앱에다가 쿠폰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정말 현금처럼 주식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G마켓에서는 유진투자증권의 5만 원짜리 투자 상품권을 할인을 해서 4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11번가에서는 또 KB증권의 5만 원짜리 상품권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따로 할인을 해주는 거는 아니지만 SK페이머니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따로 또 적립도 1%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적립이 된 금액 같은 경우에는 11번가에서 현금처럼 또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할인 효과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다만 이렇게 금융투자 상품권들을 구매를 하는 거는 결국은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는 상품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로 구매하는 건 안 되고요. 무조건 현금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좌 이체 등의 방법을 활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월 구매할 수 있는 횟수랑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을 하시면서 구매를 하셔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왕 뭐 기존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걸 해서 조금씩 액수를 좀 아끼는 방법도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해외여행 많이 가는데 아까 상품권을 살 때 온라인에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저렴하게 살 때 또 그 결제하는 카드를 잘 이용하면 항공 마일리지까지 쌓을 수 있다고요. 맞아요. 네. 이게 좀 특급 비법이라고 할 수 예, 있을 예, 것 예. 같은데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카드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사실 우리 이미 상클에서도 소개를 여러 번 했었지만 항공 마일리지 적립되는 카드는 이미 시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많이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중에서 상품권 구매, 온라인 상품권 구매에 대해서도 실적 인정을 해주는 카드는 굉장히 소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런 카드를 활용을 하는 게 특급 비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상품권 결제할 때는 항공 마일리지 쌓이는 그 신용카드가 다 되는 게 원래 아니었군요. 맞아요. 아하. 일부의 카드만 되는 거라서 네네. 저희가 몇 가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카드는 크게 3가지예요. 네. 스카이패스, 롯데 아멕스 카드, 그리고 삼성카드 앤 마일리지 플래티늄 카드, 신한카드 에어원 카드인데요. 물론 구매 실적에 따라서 적립되는 마일리지 비율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네. 이 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를 하신다면 상품권도 저렴하게 구매를 하면서 그리고 항공사의 마일리지 적립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아시아나의 항공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로는 아시아나 클럽 롯데 아멕스 카드가 있고요. 아시아나
삼성 GMB 플래티늄 카드 등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런 카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G마켓에서 뭐 5만 원짜리 혹은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구매를 합니다. 조금 크게 계산하기 쉽도록 100만 원을 너치를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러면 제가 아까 똑같이 할인율을 적용을 받으면 93만 1,000원에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적립되는 이 카드까지 이용한다면 931 마일리지까지 적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하. 근데 이제 그 마일리지가 쌓이면 당연히 뭐 서울에서 뭐 제주도 이런 거 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931 마일리지 정도면 그 정도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1년 동안 계속 쌓게 되면은 네네. 930일 기준으로 1년 12개월 계속 적립을 한다는 가정하에 네. 11,000 마일리지 정도를 쌓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 제주까지 무료로 갈 수 있는 마일리지 정도예요. 아, 11,000 마일리지 맞아요. 정도가? 예, 예. 근데 마일리지 기한이 보통 5년 정도인데 5년 동안 계속 쌓게 되면 또 해외까지 갈 수 있는 정도로 쌓일 수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이제 탑승을 한다거나 혹은 마일리지로 우리가 업그레이드도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보니까 아하. 꾸준히 쌓으시는 분들은 정말 잘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아까 이제 그냥 계산 편하게 시뮬레이션 해보면 100만 원어치의 뭐 해피머니 상품권을 산다고 하면 아까 다른 어떤 특정 아멕스 카드로 하면 931 마일리지가 한 달에 쌓이는 거고 네. 이게 1년 정도 되면 11,000 11,000 마일리지 정도 되니까 네. 이건 서울에서 제주 한번 제주까지 갔다 오는 정도. 무료로. 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시뮬레이션인데 네. 한 달에 100만 원씩 상품권을 사서 이거를 현금처럼 과연 쓸 수 있겠느냐. 잘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상품권으로만 써야 된다고 하면은 나는 별로 쓸 일이 없는데 그렇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활용하시는 방법이 상품권을 구매를 하시고요. 이거를 현금화를 많이들 하십니다. 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예를 들어 제가 온라인 상품권을 먼저 온라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구매하고 나서 일단 컬처랜드 상품권이라면 컬처랜드 앱에 들어가서 요거를 등록을 합니다. 예. 네, 등록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전환이라고 내가 이 10만 원어치를 등록을 했다면 10만 원어치를 다른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는 종류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전환을 한다거나 뭐 쓱페이 포인트로 전환을 한다거나 다른 종류의 포인트로 전환을 하고 이거를 해당 앱에서 현금처럼 사용을 하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게 좀 있습니다. 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할 때는 수수료가 5에서 6% 정도 들어요. 예, 예. 근데 그러면 이게 손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이미 앞서서 우리는 많게는 7% 정도, 적게는 2에서 3% 정도를 할인을 받아서 상품권을 구매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7% 할인받아서 5에서 6% 수수료를 뗀다면 이거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인 거죠. 그래서 이쯤에서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굉장히 재테크 잘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내 돈 주고 비즈니스 퍼스트 탈 자신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조금은 귀찮지만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품권을 싸게 사고 그거를 이런 뭐 네이버 페이 같은 포인트로 바꿀 때 수수료랑 잘 비교해봐서 싸게 사는 게 더 이득이면 이걸 잘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맞아요. 단위가 커지면 또 액수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럼요. 이득이 커질 수 있으니까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도 지역마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맞아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지역에서 뭐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자영업, 그런 상점이나 혹은 네.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잖아요. 네. 네, 추석을 맞아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할인의 폭도 조금 더 커졌고요. 그리고 기존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보다 한도도 조금 더 커졌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충청도, 그러니까 강원 춘천이나 충남 예산군 등에서 이렇게 한도나 할인율을 높이겠다라고 이미 공식화를 한 상황이고요. 네. 기존에는 한 7% 정도에 구매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10% 정도에서 조금 더 할인을 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성남, 예산, 진도가 지금 10% 할인으로 나오네요. 네, 대표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9,000원 내고 10,000원 상품권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요즘에 특히나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상품권 할인받아서 구매를 하신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장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등에서 구매가 가능하시니까요. 신분증 갖고 방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지역산업 상품권이랑 비슷한 게 이제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온누리 상품권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시장이나 등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 택시에서도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용이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특히나 작년 9월부터는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이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앱을 가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계좌를 등록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사용할 만큼 충전을 하고 나서 카드까지 동시에 등록을 한다면 그냥 앱이나 지류 상품권으로만 이용 가능한 게 아니라 네. 온라인에서 앱에서 등록한 금액만큼 기존에 갖고 있는 카드랑 연결을 해가지고 카드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특히나 이렇게 앱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를 하시면 10% 할인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기존보다 폭이 한도가 더 큰 150만 원까지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특히나 이번에 추석 앞두고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까지 10% 할인이면 그럼 15만 원을 그러니까 뭐 시장에 쓸 일 있으신 분은 그렇죠. 150만 원 꽉 채워 쓸 일 있으시면 맞아요. 15만 원 할인을 받는 그런 셈이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바일로도 그러니까 앱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상품권이.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상품권 거래할 때 아까 상테크라고 했잖아요. 네. 요거 주의할 점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네네. 사실은 우리가 상테크로 정말 유용한 방법이긴 하지만 상품권이 사기에 많이 활용이 되는 그래요? 수단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한 번 발행이 되면 일단 재발행이 어렵고요. 그리고 발행이 되고 나면 이게 어디에서 쓰였는지 추적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한 맘카페 운영자가 상테크를 미끼로 수백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이 된 사례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상테크를 하기 위해서 좀 시도를 하고자 하신다면요. 뭐 일단은 대리 투자를 권유하는 등등의 사례는 당연히 배제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상품권을 구매하실 때 유효 기간 그리고 쓸 수 있는 사용처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유효기간 만료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꼭 제대로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게 사실 처음 보는 그런 상품권 중에서 굉장히 할인율이 높아서 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요건 사기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확인해봐라. 맞아요. 예전에 이런 경찰이 범죄 관련 발표할 때 들은 내용이 기억나고 대리 투자 이거는 절대 안 이거 됩니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나갑니다.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의 전통시장,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품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온누리 상품권, 2번 주유 상품권, 3번 주식 상품권. 지금 상업노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방송 말미에 두 분 당첨자 뽑아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상테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을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해마다 미국 네바다주 사막에서는 세계적인 예술 교류의 장 버닝맨 축제가 열리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레이닝맨 축제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개성 넘치는 방식으로 예술과 기술, 창작을 논하는 버닝맨 축제.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영감을 받아간다는 이유로 부자들의 축제로도 불리는데요. 하지만 올해 버닝맨 축제는 기후변화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사막인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참가자 7만여 명의 발이 묶인 건데요. 행사장이 온통 진흙탕으로 변했고 인근 도로도 폐쇄되면서 사실상 다들 사막 한가운데 고립된 상태입니다. 현지 당국은 긴급 차량을 제외하고는 행사장의 진입을 막고 있는데요. 비가 더 온다는 소식에 행사장 출입이 언제 재개될지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주최 측은 일단 참가자들에게 음식과 물, 연료를 절약하면서 안전한 공간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예술 축제에서 기후 서바이벌로 악몽의 장이 돼버린 버닝맨 축제. 한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진 가운데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무릎을 꿇은 남성에게 정체불명의 물질을 투척합니다. 남성의 하얀 방호복이 금세 갈색으로 물들었는데요. 태국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유명한 건축가인 두앙그리 분나기,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세력과 군부 진영의 연립정부 구성을 비판하기 위해서 소의 배설물을 뒤집어 쓰는 퍼포먼스를 벌인 건데요.
이 건축가는 말 바꾸기를 일삼는 정치가들 대신 배설물을 맞는 거라고 했습니다. 태국 정치는 지난 20여 년간 탁신 세력과 군부 진영이 대립하면서 양분해 왔는데요. 지난 5월 총선 이후 4개월간 내각 구성을 하지 못하면서 혼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났던 중국 베이징의 한 강바닥에서 금부치가 나오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 화제입니다.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정말 사람들이 강바닥을 뒤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시의 한 강에서 반짝이는 물질이 발견됐는데 이게 금이라는 말이 돌았기 때문인데요. 순식간에 채금 명소로 유명해지면서 다른 지방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당국이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할 정도로 인파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번 금 채집 소동은 한 20대 남성의 현혹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주목을 받으려고 온라인에서 구입한 황동을 일부러 강 유역에 뿌리고 사람들의 금 채취를 유인한 거라고 하는데요. 반짝이는 물질이 금이 아니라 황동이었다니 달콤한 일확천금의 꿈이 허망하게 깨지고 말았죠. 이 문제 남성은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혔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산클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느껴보는 이런 기분 내게 들려오는 흐뭇한 그 얘기들이 좀 더 네, 산클라이프 시간입니다. 인생은 길고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매주 월요일에는 만나고 싶었던 전문가와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지식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영화 살인의 추억 송강호 씨가 맡았던 그 형사 역할의 실제 모델로 알려주신 분입니다. 32년간 강력계 형사로 이제는 범죄학자이자 52만 구독자를 둔 인기 유튜버로 활약하고 계신 분입니다. 법학 박사,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이미 다 많이 시청자분들께서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익숙하시겠지만 이제 범죄나 사회 현상 이야기 말고 형사 김복준 자체에 대해 잘 아는 분들도 많지 않을 것 같아서 1982년부터 경찰 생활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12년부터. 네. 그럼 처음부터 강력계에 계셨나요? 대한민국 경찰은 바로 형사로 시작하는 일은 없어요. 네. 일단은 경찰에 입문을 하게 되면 무작정 이제 파출소라든지 지서 같은 데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고 그 이제 이후에 어느 정도 경력이 쌓아지면 이제 수사경과라는 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수사 파트로 가는 그런 건데 저는 생각보다 원래 통상 저희 때는 뭐 한 10년 해야지 형사 들어갔어요, 사실. 네네. 근데 저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덩치 크다고 그래서 그러는 건지 한 1년 반 남짓 돼가지고 형사계로 발탁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확실히 빨리 형사 입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신참 때부터 현장으로 빨리빨리 투입이 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만나는 사람마다 사실 요 질문 정말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긴 예, 해요. 예. 32년 동안 3,000건 넘는 사건 현장을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 중에서 와, 이거는 지금도 생각하면 골치 아프다 싶은 그런 사건 딱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골치 아프다라는 개념을 두면은 글쎄요. 이게 뭐 사건이 안 풀려서 골치가 아프다 하는 개념이 있을 수 있고요. 네네. 다른 경우는 수사를 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많아서 골치가 아프다 하는 개념인데 사실은 저는 수사하면서 후자 쪽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아, 제약이 많아서. 제약이 많아서 뭐 그 당시 또 현재 경찰 수사 환경 이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뭐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안 풀려서 좀 어렵다고 하는 쪽으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직폭력배 수사가 가장 골치 아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 조직폭력배 수사는 뭐 잘 아시겠지만 네네. 피해자 진술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 보복 때문에 피해자가 진술을 안 해주니까
피해자 진술이 없으면 범인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폭 수사는 피해자 진술을 받으면 50% 끝났다고 봐요. 그래요? 그 정도로. 늘 뭐 그 조직폭력배 수사는 골치 아픈 수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우리 연구위원님이 최근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라는 예, 책을 예, 또 예. 새로 내셨어요. 예, 예. 이게 인사말 우리 흔히 하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요새 또 세상이 너무 흉흉해져가지고 맞습니다. 이 마음에 딱 와닿는 그런 제목이더라고요. 이런 인사말이 필요한 이 시기에 우리 위원님과 본격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주제 바로 키워드로 준비했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32년 강력계 형사의 일상의 안녕을 지키는 방법. 네, 흉기 난동 같은 범죄가 자주 보도되면서 예. 요즘이야말로 그 일상의 안녕이라는 말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네. 특히 교수님은 범죄 현장에 가까이 있으시면서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마주하셨을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많이 봤죠. 네. 정말 가슴 아프죠.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어떤 그 다중 밀집 지역에서 대중을 상대로 무자비하게 막 그 공격하는 이런 행위도 당연히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하죠. 예. 근데 그 이외에도요. 실제로는 우리가 가장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집이죠. 집. 예, 집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가지고 어떤 강력 범죄를 일으킬 때 대중들은 속수무책이거든요. 네. 내가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공격받는다는 개념 때문에 예. 저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더 많았죠, 사실은. 단란한 집이다 보니까 집에서 사실 무장해제하고 편하게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네. 상황에서 갑자기 공격이 들어오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범인을 뭐 검거할 때나 아니면 예, 사건을 쫓을 때 강력계 형사도 위험한 상황에 바로 맞닥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김복준 형사도 젊은 시절에 김복준 형사도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상황이 좀 몇 번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몇 번이 아니라 꽤 많았죠. 그래요? 예, 뭐 그들끼리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조직폭력배들끼리 전쟁하는데 가면 거의 거기는 진짜 전쟁터예요. 무기입니다, 무기. 이른바 얘기하는 회칼, 뭐 자전거 체인이 난무하고 각종 무기가 뭐 날라댕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중간에 개입하는 순간 위험할 때도 있고요. 네. 뭐 그런 그 위험성,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전 또 그 어떤 보복을 당해봤어요. 그 칼에 그래요? 의해서. 어허. 그래서 상당히 찔려가지고 고생을 좀 오래 한 적도 좀 있고요. 실제 예, 흉기로 예, 피해를 예. 입으셨던 거예요? 예, 옆에를 맞아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도 겪었고요. 그래서 뭐 생명이 위험했던 순간은 돌이켜 보니까 32년 제가 경찰했는데 네네. 꽤 돼요, 꽤. 아니 지금은 은퇴하셔서 현장에 계실 때보다는 그래도 예. 안전한 일상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강력계 형사로 계실 때랑 지금 일상에서 큰 차이가 뭘까요? 일단은요. 어떤 뭐 그 TV라든지 각종 뉴스 매체에 사건이 나오면 네. 그 전에는 현직에 있을 때는 그게 마치 내 사건인 것처럼 저 범인 잡아야 된다는 강박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괜히 그 남의 사건인데도 그걸 연구를 하고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관심을 갖고 막 머릿속에 늘 그게 따라다녔었는데 예. 그 강박에서 일단은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그 부분은 좀 사라졌어요. 남의 사건에 신경 안 쓰는 이제 그런 습관은 좀 기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좀 낫습니다. 이제 퇴직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그래도 뉴스를 그나마 그렇습니다. 현재 계실 때보다는 예, 뉴스를 볼 때. 제가 아주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요. 돌아다니면서 눈에 띄는 대로 차 번호를 그냥 확 암기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차 번호를 현직에 있을 때는. 암기하시는 차 남바는 무작정 암기를 했어요. 지나가는 거는 예. 이유도 없이 차종과 남바를 막 외우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 퇴직하고 어느 순간 이제 한 1년 그래도 퇴직하고 한 1년 계속 그렇게 했죠. 네. 그러다가 이거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나 힘들다 그래서 내려놨는데요. 그런 강박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 이제 실제 사건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진행자로 꾸준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52만 구독자를 예. 보유하고 계신데 예.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평생 동안 국가에서 범죄 수사를 하면서 네. 뭐 신세진 사람 아닙니까? 그 국가에. 그래서 가능하면 제 남은 그 어떤 여력을 범죄 예방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좀 집중하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네. 우리들이 진짜 신경 써야 되는 범죄 피해자 가족들, 피해자 내지는 그 가족들
이분들한테 그 사건 이런 걸 제대로 알려가지고 위로를 좀 전달해주는 그런 쪽으로 좀 신경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범죄를 좀 제대로 알아야 예방도 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또 남은 그 피해자들의 어떤 위로도 필요한 거니까 예, 그런 아픔도, 쪽으로. 예. 아, 아픔도 지금, 알리고 싶었어요. 네,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정장 입으신 모습보다 저렇게 좀 캐주얼하게 입으신 게 더 편하게 보이긴 하네요. 예. 근데 이제 강력계 형사다. 그리고 여기 덩치도 좀 크시고 네, 하니까 맞아요. 뭔가 좀 약간 무서울 것 같고 네. 뭔가 센 것 같은데 이 책을 보면 또 부드러운 느낌의. 네, 밤새 안녕하십니까 얘기도 하고 또 굉장히 감성적으로 평소에 매일 아침에 주변 분들한테 편지를 이렇게 보내신다고요. 오. 네, 예. 어떤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게 한 15년 됐을 겁니다. 오래되셨네요. 공휴일을 빼고는 하루도 안 빠지고 썼어요. 뭐 근데 이게 무슨 뭐 글이 아니에요. 그 어디 뭐 전철역에서도 아침에 어디 출근하다가 어디 가다가 그냥 또닥또닥 이렇게 몇 분 투자해서 네네.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한 100여 명 정도를 선정해서 예. 그분들한테 아침마다 그래도 그 교류하자는 개념으로 예.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요 형사하고 또 일반인을 구분하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서 나도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다. 같이 이 아침의 감정을 같이 좀 공유하자. 예. 당신처럼 나도 아침에 지나가다가 발끝에 부딪히는 돌뿌리 하나, 스치는 저 풀포기 하나에도 그 감정 느끼는 사람이다. 나도 그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맨날 막 자, 이름 뭐야? 어디서 났어? 이런 게 아니라 엄격한 모습이 아니라. 비가 오면 비도 느끼고 그럼요. 이런 그냥 인간이다. 평범한 한 사람이잖아요. 아, 예. 그럼 이런 편지를 쓰게 된 특별한 사건이 있으셨나요? 딱 그 사건 계기.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애초에 이제 그 편지를 쓰게 된 거는 억울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게 일하는 과정에서 예. 형사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도 조그만 빈틈만 보이면 엄청나게 비난받는 뭐 그 숙명적으로 그래요. 약간 경찰이. 사실 작은 실수가 생기면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네, 언론에 피해 의식조차 있죠, 사실은. 예, 이제 그런 부분 등등을 처음에는 뭐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한테 적어도 주변에 있는 내 지인들한테는 사실과 다르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네. 그런 쪽에서부터 좀 쓰기 시작한 게 나중에 좀 변질됐죠. 근데 좋은 쪽으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억울한 이런 네. 것들을 푸는 겸 예. 글을 쓰시다가 그다음부터는 뭔가 교류하고 네네. 감정을 공유하는 그렇게 변했군요. 오늘 아침에도 혹시 그럼 뭐 이렇게 간단히라도 쓰셨어요? 예, 당연히 있었죠. 오늘 아침에도 지인분들한테 이제는 뭐 한 500~600분이 넘습니다. 2,000분 정도가 제 편지를 받는데요. 오. 오늘 상암 클래스에 나가서 방송한다. 네. 이거 그 시간도 쓰고 아, 가능하면 여기서 좀 화면을 통해서도 좀 봐주십시오 하고 얘기도 하고. 본방 사수해라. 그렇죠. 본방사수도 쓰고. 시청률은 좀 여기서 오를 거라고 저희는 믿고 오늘 진행을 하도 편지 받으신 분들 다 보고 계시죠? 네. 그럴 겁니다. 아니 그런데 요즘 사회 상황을 사실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번화가, 지하철역, 백화점 이런 그야말로 일상의 공간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연달아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왜 갑자기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이런 일이 왜 갑자기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 뭐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상동기라고 요즘에 얘기하고 네. 묻지마 범죄, 무동기 범죄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원어는 이겁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동기에 의한 범죄입니다. 알 수 없는. 이게 원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동안도 계속 있어 왔고요. 예. 아마 앞으로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이거를 축소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일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코로나 3년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희귀꼬물이라든지 이런 이 분노 범죄자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나머지는 마음이 정신이 아픈 분들에 의한 범죄가 꽤 많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한 3년 동안 코로나에 집중하는 사이에 제대로 치료를 못했어요. 약도 못 먹고. 예. 이제 그런 부분 등이 순식간에 막 발현되기 시작한 부작용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고요. 네. 사회 현상으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찌됐건 우리는 경쟁 사회에 살아가잖아요. 네. 승자와 패자가 정해져 있는데 너무나 승자가 독식하는 세상이 됐어요. 서로 패자한테도 약간의 운신의 폭을 주는 사회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패자가 모든 걸 잃어버리는 세상이 돼서는 안 돼요. 희망이 절벽인 그런 세상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네. 이 사회 현상은 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한 가지 이유가 아닐 수 있겠지만 어떤 그 질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런 측면과 그다음에 좀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회 자체가 좀 각박하고 너무 경쟁이 심화된 그런 예, 원인도 예. 한번 꼽아주셨습니다. 예, 예. 자, 이제 그럼 제가 강력계 이제 32년 뭐 전체 32년 아니지만 강력계 거의 대부분을 계셨기 때문에 예. 요거 꼭 좀 여쭈고 싶어요. 아까 뭐 조폭 현장에도 가셨다고 하니까 네. 요즘 개인적으로 뭐 스프레이, 야. 호신 도구 같은 거 사신 분들 많아요. 예. 근데 어떤 전문가들은 사실 그걸 샀다고 그런 뭐 괴한을 맞닥뜨렸을 때 뭐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도 하시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 앞에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겠는지 뭐 자녀분이나 뭐 친구한테 얘기해 준다는 생각으로 좀 편하게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뭐 호신 도구를 사면 네네. 본인이 소지하고 있으면서 어떤 경우에 내가 이걸 사용해서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심정적인 안정감은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나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릴 때 어설프게 그 무기 잘못 쓰면 오히려 범인을 자극해가지고 더 큰 좋지 않은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적어도 흉기를 들고 지금 현재 나에게 근접해서 위협하는 범인이라면 절대 그 사람한테 대응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가능하면 그 피하고 더더군 꼭 이거 하나 또 팁 말씀드려야 되겠다. 잊어버리기 전에 범인이 그 흉기를 들고 네. 자신도 막 긴장해서 떠는 사람이 있어요. 위협하면서. 가해자도. 가해자도. 예, 예. 이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 초범입니다. 초범인 경우에 본인도 잔뜩 긴장해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만약에 요령을 피운다고 뭐 해가지고 뭘 꺼낸다거나 뭐 이런 그 행동을 취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수많은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하. 그런 부분도 명심하시고요. 가능하면 도망가고요. 도망가. 도망치는 게 좋습니다. 잡는 건 경찰의 몫이에요. 네. 도망치면서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도주해라 지금 위험하다. 네. 이거를 반복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딱 하나만 더 알려요. 네. 호신기구를 쓴다 그러면 이건 검증된 겁니다. 범죄학에서. 네. 호루라기 쓰십시오. 호루라기. 호루라기요. 호루라기도 그냥 삐 하는 거 말고 안에 콩 같은 게 들어있어서 호루룩 하는 게 있어요. 네네. 일반 경찰들이 쓰는 거. 예. 이 호루라기 소리가 실질적으로 범죄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범죄자 입장에서는 공포의 소리라고 하는 게 검증이 됐거든요. 아하.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네, 호루라기 네. 소리는. 눈으로 보는 거는 경광등이 제일 싫고요. 아. 이건 조사가 된 거예요. 예. 호루라기 같은 거를 좀 가지고 있고 위험이 좀 여지가 있으면 그냥 호루라기 꺼내서 부르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험할 때는 호루라기. 그리고 호신용품이 있다고 해서 개안을 맞닥뜨렸을 때는 이걸 함부로 대응하려고 하기보다는 예, 그럼요. 일단은 최대한 뭐 거리를 두고 도망치는 게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신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를 내신 사실 작가님으로 모시기도 했고 워낙 뭐 시청자분들이 친숙하시지만 이 법학 박사이자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으로도 계시는 영원한 강력계 판장님 네. 김복준 연구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상암호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머니 클래스 끝나고 나온 퀴즈 정답은요. 1번 온누리 상품권이었습니다. 네,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김상금, 소확행을 찾아서님 축하드립니다. 네네. 저희 상끌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상클 하실 거죠? 고맙습니다.